얘, 너 네 시어머니 병원비도 1,000만 원 가까이 내드리고 여기서 간병까지 하고 있다며? 네가 돈이 어딨어? 딸은 머뭇거리다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우리 남편의 엄마신데 아픈 걸 외면할 순 없잖아.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면 어떡해. 김 씨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니네 시댁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사는 동안 보험 하나 안 들어놓고 저렇게 미련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아들도 여태 취직도 못했으면서 병원비를 아들 며느리한테 부담을 시켜? 딸은 당황한 듯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부담을 시킨 게 아니라 정말 당장 여윳돈이 없으셔서 우리가 도와드린 거야. 그럴 돈이 있긴 한 거고? 너 그건 내가 보태준 생활비에서 낸 거 아냐? 딸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그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맞구나. 아이고 머리야. 내가 못 살아 진짜. 너 내가 월 200씩 쓰라고 2천 통장에 넣어준 거 그중 800만 원을 병원비로 쓴 게 맞지? 딸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순간 혈압이 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좋아. 그럼 그 돈 쓰고 이제 생활비는 어쩌려고? 저기, 이제 이 사람도 곧 취업할 거고.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야, 그놈의 취업 같은 소리 좀 그만해. 그 전에 내 손주가 먼저 취업하겠다. 김 씨는 눈앞이 노래지고 머리가 어지러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사위 공부까지 시켜줬는데 이제는 그 엄마 병원비까지 내줘야 하나 싶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때 사위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와 우물쭈물거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하지만 김 씨는 사위의 사과가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딸이 갑자기 김 씨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엄마 너무해. 가족끼리 같이 돕는 거잖아. 이 사람이 얼마나 눈치 보이겠어.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김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그만해. 딸은 여전히 사위를 두둔하며 김 씨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엄마한테 도움을 받고 있지만 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가 심하게 말하는 것 같아. 김 씨는 순간 딸의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좋아. 너가 알아서 한다고 했지? 너 그 말에 책임져. 딸은 순간 당황한 듯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서 한다니까? 이제 그만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대신 내 도움은 이제 끝이야. 김 씨는 이때 이를 벅벅 갈아가며 딸과 사위를 뒤로하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64세인 김선자 씨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그 덕분에 딸을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세탁소 일도 꽤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과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 없이 혼자 노후를 보내야 했기에 무기력하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인 카페나 무인 세탁소 같은 자동화된 사업을 알아보며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손 놓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딸이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연애하던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좋은 학벌을 가졌고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딸은 남편의 스펙을 믿고 결혼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곧 대기업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 사람 무려 서울에 있는 그 대학을 나왔고 앞은 진짜 탄탄대로야. 사윗감으로 탐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확실히 그 대학이며 유학 다녀오며 공부한 내용까지 어디에 내놓아도 꿀리지 않는 학벌이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장사를 해오며 돈과 정면으로 마주해온 김 씨는 왠지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아직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의 집안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바깥 사돈과 안사돈, 즉 사위의 부모님 모두 여전히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노후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딸은 결혼을 너무 서두르고 있었고 김 씨는 반대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마음을 접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조건만 보고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고 딸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겠다면 그것이 맞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무인 카페 창업 계획을 잠시 미루고 딸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딸이 신혼집을 마련해야 했지만 사위 쪽 시댁에서는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가 신혼집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대주고 나머지 1억 원은 사위와 딸이 대출을 받아 충당하는 식으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엄마 진짜 고마워. 이 사람도 곧 취업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야. 나도 지금 계속 일하고 있고 엄마의 은혜 잊지 않을게. 효도할 거야. 효도는 무슨 그런 소리 말고 빨리 자리 잡기나 하라고 해. 하지만 김 씨의 걱정대로 딸의 결혼 후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취업이 계속 미뤄졌고 대기업 시험을 준비한다며 백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시험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니 믿고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분명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더 신경이 쓰였고 딸은 입덧이 심해 직장을 일찍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김 씨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반찬도 김 씨 집에서 가져가고 김치도 쌀도 챙겨갔습니다. 김 씨는 자식을 처음 결혼시키다 보니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오가면서 딸 부부의 사정을 보다 보니 점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처음엔 딸 부부가 알아서 해결하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어렵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엄마, 우리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 남편이 공부하는 동안만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김 씨는 고민 끝에 생활비를 조금씩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출산도 남아있고 딸이 힘들어하는 게 안쓰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태어난 이후에도 사위는 여전히 직장을 잡지 못했고 생활비 부담은 점점 커졌습니다. 김 씨는 딱 1년만 월 200만 원씩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든 2년 뒤든 사위가 빨리 취업하지 않으면 답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못한 김 씨는 아는 사람을 통해 사위에게 일자리를 하나 소개해 주었습니다. 친구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채용 공고가 났고 중소기업이긴 했지만 안정적인 곳이었습니다. 월급 300만 원 정도였고 딸과 사위가 원하던 조건보다는 한참 못 미쳤지만 그래도 돈을 벌면서 해결해 나가길 바랐습니다. 김 씨는 톡으로 사위에게 회사 정보를 보내주었습니다. 자네 여기 한번 알아봐. 조건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우선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위는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위와 딸은 오직 대기업이나 공기업만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소개한 중소기업은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 지금 취업 준비하면서 스펙을 쌓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조건은 아니어서요. 김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지원받으면서도 좋은 조건이 아니면 일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알겠다고 말은 했지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다음 날 딸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표정을 보니 뭔가 불만이 가득한 듯 했습니다. 뒤에서 사위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딸은 문을 열자마자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남편한테 일자리 소개해줬다면서? 김 씨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그래, 계속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뭐라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어? 그러자 딸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께서 좀 속상해하셔. 김 씨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가 속상해? 남편이 대기업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가 무턱대고 다른 직장을 권하니까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셨나 봐. 시아버지도 우리 남편이 공부에 집중하는 걸 원하시고 이 사람 학벌이나 능력쯤 되는데 갑자기 너무 낮춰서 직장을 권하시니까 많이 속상하셨나 봐. 김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생활비를 친정에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위는 대기업 준비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대체 내가 왜 남의 집 아들 공부하는 비용을 대주고 앉아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돈들은 그럴 수 있다 쳐도 딸까지 그 말에 동조하는 게 더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 너희도 아이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엄마, 그런 소리는 하지 마. 이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이야. 잘하라고 응원해줘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의욕 꺾이는 말을 하면 어떡해? 예, 엄마가 그런 말도 못해? 엄마가 언제 자존심 상하라는 말을 했어? 너희도 힘들다며? 직장 다니면서 조금씩 자격을 갖춰 나가서 옮겨 다니면 되지. 엄마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 취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 하나만 집중해도 될까 말까라고. 김 씨는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네 능력으로 너희끼리 잘 살아. 왜 엄마한테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해놓고 엄마가 너희 잘 되라고 그랬지? 못 되라고 그런 제안을 했겠어? 그러자 딸은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듣는 데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 아무튼 앞으로 조심해줘. 김 씨는 더 이상 말을 잇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은 사위 편을 들며 오히려 자신을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그저 눈을 피하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결국 머쓱한 듯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인사한 뒤 나갔습니다. 김 씨는 사위가 더 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딸이랑 사는 사람이니 일단은 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주쯤 지나 딸이 울면서 김 씨의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었고 다짜고짜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그래? 딸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더는 못 참겠어. 나 이혼할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딸은 눈물을 닦으며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취업 준비 중이라 밤마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딸은 3개월 된 아기를 혼자 돌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공부하느라 바쁘다는 걸 알기에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사위는 폰만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거나 혼자 웃곤 했습니다. 딸이 말을 걸어도 대충 넘겼고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또다시 외출하려 했습니다. 어디 가는데? 도서관 가서 공부 좀 하려고. 딸은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공부해야 하니까.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위는 분명 일주일에 2, 3일만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매일같이 나갔습니다. 그날도 사위는 책 한 권 들고 나가더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딸은 혼자 아기를 돌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야?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딸은 아기를 안고 사위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사위는 도서관 방향으로 가는 듯 했습니다. 딸은 멀리서 사위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갑자기 길을 틀더니 도서관이 아닌 PC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딸은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딸은 순간적으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는 공부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게임을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딸은 멍하니 PC방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위가 공부를 한다고 했기에 자신은 아기를 혼자 보며 힘든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그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딸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기를 안은 채 PC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위는 모니터를 보며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헤드셋까지 쓰고 있어서 딸이 들어온 것도 몰랐습니다. 사위는 모니터 2개를 켜놓고 있었습니다. 한쪽 화면에는 가상화폐 시세 차트가 띄워져 있었고 다른 화면으로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위가 옆자리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이거 오늘도 망했네. 미치겠네. 형, 가상화폐 이제 접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또 오르면 어떡해. 불안해서 못 접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 인간이 나 몰래 여기서 저러고 있었다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은 그대로 사위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사위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여긴 어떻게 왔어? 도서관 간다면서. 여기서 이러고 있었어? 사위는 허둥지둥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그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투자해서 한 번만 불려보려고 했어. 스트레스가 뭐가 어쩌고 어째? 지금 당신이 스트레스를 논할 때야? 나도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 딸은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자존감 떨어져서 투자하고 게임해? 나는 밤새 애 보느라 잠도 못 자는데? 사위는 어물어물하면서 미안해를 연발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럼 돈은 어디서 난 거야? 설마 우리가 아껴서 모아둔 생활비 쓴 거야? 사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더니 머뭇거리다가 결국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주신 거야. 뭐? 사위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나 힘들까봐 비상금으로 조금 주셨거든. 그거 좀 불려볼까 해서 여기 넣어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어이가 없네. 딸은 충격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힘들까봐 비상금을 줬는데 그걸 생활비로 쓰는 대신 투자에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그걸로 돈을 날린 채 공부는커녕 스트레스 풀겠다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걸 생활비로 쓸 생각은 안 했어? 우리가 지금 뭐가 제일 급한지 몰라? 사위는 우물쭈물했습니다. 아니, 난 그냥. 딸은 너무 허탈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딸은 아기를 안고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집으로 와 울면서 엄마에게 이혼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못 살겠어. 김 씨는 여기까지 다 듣고 난 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울면서 이혼을 결심한 딸을 보며 그래도 참고 살아라 하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행동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정말 끝내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비 한 푼 벌지 않으면서 밤마다 게임과 투자에 빠져 있고 딸이 밤새 아기를 돌보느라 잠도 못 자는데도 스트레스 풀겠다 며 나가버리는 사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준 비상금조차 생활비로 쓰지 않고 투자에 넣어버렸다는 사실이 김 씨를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으면 뺨을 날려도 시원치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바람이었으면 욕이라도 시원하게 퍼붓고 끝내버릴 수 있을 텐데 사위가 한 짓은 그보다 더 찝찝하고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분을 참을 수 없어 당장 사위를 찾아가 따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갑자기 김 씨를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엄마한테 하소연하고 나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엄마가 나서면 더 복잡해져. 내가 일단 가서 강하게 나갈 거니까 엄마는 지켜봐줘. 얘 좀 봐, 진짜. 뭘 네가 알아서 한다는 거야? 이혼한다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참으라는 거야? 이런 문제는 어른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일이 커진다고. 남편도 내가 엄마한테 말한 줄 모른단 말이야. 김 씨는 씩씩대면서도 딸의 말대로 일단은 물러나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답답했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직 이 사람이랑 말도 안 하고 있어. 나도 생각이 있어. 엄마는 그냥 조용히 지켜봐줘. 김 씨는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조용히 보고만 있으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계속 버티기만 하면 해결될 일이 아니었고 손주도 곧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데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동안 사위 문제로 안사돈에게 직접 말을 한 적은 없었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장가가서 밥벌이도 못하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고 생활비는 처가에서 받게 해놓고 모른 척 조용히 있는 게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참에 안사돈과 상담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 딸에게 연락을 했는데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위에게도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들었습니다. 안사돈과 연락하려던 차였기에 전화를 걸었지만 안사돈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편하지만 바깥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자마자 바깥사돈은 예상 밖의 말을 했고 김 씨는 이후에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돈, 전화를 다 주셨네요. 저기, 우리 집사람 때문에 연락하신 거죠? 네? 안사돈이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 우리 집사람이 지금 허리 수술하느라 병원에 입원했어요.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전혀 몰랐네요. 좀 괜찮으신가요? 지금 아주 괜찮아요. 원래부터 수술하려던 건데 이제 좀 덧나서요. 김 씨는 안사돈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소식이었기에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집사람이 지금 일을 갑자기 그만두고 쉬게 돼서 걱정했는데 애들이 돌아가면서 간병하고 병원비도 내주고 있어서 잘 버티고 있어요. 저는 그 사이 손주 봐주고 있는 거고요. 김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간병에 병원비요? 네, 우리 며느리랑 아들이 와서 계속 봐주고 있어서 다행이죠. 이번에 병원비가 1,00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사실 들어놓은 보험도 우리가 얼마 없고 그런 거에 무지한 사람들이라 크게 손해볼 뻔했는데 말이에요. 김 씨는 갈수록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똑똑해서 이번에 아주 잘 처리를 해줬어요. 아마 다음 주쯤이면 퇴원할 거예요. 딱 5일 정도 입원해 있는다고 했거든요.
수술도 잘 끝났어요. 김 씨는 순간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자신에게 생활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면서 생활비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은 이야기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병원비가 1,00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한 것인지 김 씨는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김 씨가 준 생활비를 갖고 친정이 아닌 시댁을 위해 써버린 겁니다. 딸도 분명 알고 있었을 텐데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처리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막힌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서 손주를 돌보자니 너무 힘드네요. 며느리더러 이번에는 외할머니 댁에 맡기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오늘은 와서 자기가 본다고 했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사돈이 전화를 주셨고요. 김 씨는 이젠 웃기지도 않아서 그냥 허공만 쳐다보았습니다. 사위가 생활비를 가져가 놓고 정작 돈은 시댁을 위해 쓰면서 이제 와서 손주까지 맡아달라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딸도 김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차라리 자기가 직접 보겠다고 둘러댔을 것입니다. 김 씨는 도무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아왔지만 이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고 병원 주소를 받아 바로 쫓아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딸과 사위는 김 씨를 보고 깜짝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장모님,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건지. 김 씨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안사돈에게 다가갔습니다. 많이 편찮으셨겠어요. 그래도 수술이 잘 마무리됐다니 다행입니다. 안사돈은 다소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김 씨의 인사에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아이고, 일부러 찾아와 주시다니 감사해요. 다행히 수술도 잘 됐고, 이제 회복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이미 복잡했습니다. 딸과 사위를 따로 불러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딸을 확 꼬집어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위는 눈치를 보며 따라오려 했지만 김 씨가 매서운 눈길을 주자 주춤하며 병실에 남았습니다. 병원 복도로 나오자마자 김 씨는 딸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너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딸은 우물쭈물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그게 그냥 상황이 이래서. 김 씨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병원비까지 내주고 여기서 간병까지 하고 있다며? 대체 얼마나 내줬어? 네가 돈이 어딨어? 딸은 머뭇거리다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우리 남편의 엄마신데 아픈 걸 외면할 순 없잖아.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면 어떡해. 김 씨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니네 시댁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사는 동안 보험 하나 안 들어놓고 저렇게 미련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아들도 여태 취직도 못했으면서 병원비를 아들 며느리한테 부담을 시켜? 딸은 당황한 듯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부담을 시킨 게 아니라 정말 당장 여윳돈이 없으셔서 우리가 도와드린 거야. 김 씨는 순간 머리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럴 돈이 있긴 한 거고? 너 그건 내가 보태준 생활비에서 낸 거 아냐? 딸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그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맞구나. 내가 월 200씩 쓰라고 2천 통장에 넣어준 거 그중 800만 원을 병원비로 쓴 게 맞지? 딸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순간 혈압이 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돈 쓰고 이제 생활비는 어쩌려고? 딸은 당황한 얼굴로 더듬거리며 답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람도 곧 취업할 거고.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놈의 취업 같은 소리 좀 그만해. 그 전에 내 손주가 먼저 취업하겠다. 김 씨는 눈앞이 노래지고 머리가 어지러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사위 공부까지 시켜줬는데 이제는 그 엄마 병원비까지 내줘야 하느냐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때 사위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와 우물쭈물거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하지만 김 씨는 사위의 사과가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딸이 갑자기 김 씨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엄마 너무해. 가족끼리 같이 돕는 거잖아. 이 사람이 얼마나 눈치 보이겠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김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그만해. 딸은 여전히 사위를 두둔하며 김 씨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엄마한테 도움을 받고 있지만 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가 심하게 말하는 것 같아.
김 씨는 순간 딸의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좋아. 너가 알아서 한다고 했지? 너 그 말에 책임져. 딸은 순간 당황한 듯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서 한다니까? 이제 그만해. 김 씨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대신 내 도움은 이제 끝이야. 딸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생활비 이체하던 통장 끊을 거야. 이제 너희 돈으로 알아서 잘 살아봐. 그렇게 말하고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으로 가는 길에 통장 이체를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딸이 통장 내역을 확인한 듯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계속 울렸지만 김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에도 김 씨는 무시했습니다. 사실 김 씨는 이쯤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속이 터져도 그래도 딸이니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깨닫고 사과하러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사돈이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돈, 저예요. 몸도 아픈데 일부러 다녀가 주셔서 감사했어요. 김 씨는 딱딱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많이 편찮으셨다니 그래도 얼굴 뵙고 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은 뜻밖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사돈, 아들하고 며느리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여기 입원해서 치료받은 게 기분 안 좋으신가 보더라고요. 아까는 기분 좋게 인사하고 가셨는데 이렇게 앞뒤 다르게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김 씨는 일단 더 말하지 않고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애들한테 들었어요. 사돈이 많이 기분 나빠하셨다고 하던데 저도 좀 서운하네요. 치료비는 나중에 제가 갚을 거예요. 그런데 사돈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줄은 몰랐어요. 김 씨는 더 듣지 못하고 폭발해버렸습니다. 안사돈, 진짜 염치가 없으시네요. 안사돈이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 나온 김에 확실히 하죠. 저는 아프시다고 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와중에도 최대한 예의 차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한테 서운하시다고요? 안사돈이 입을 열려 했지만 김 씨는 말을 끊었습니다. 제 돈으로 애들 신혼집 해주고 사위 공부한 데서 생활비도 대줬고 거기서 안사돈 치료비까지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가 먼저 아닙니까? 안사돈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돈이 마음 불편하실까봐 눈치 보고 말까지 아껴야 성에 차시는 거예요? 진짜 보자 하니 너무 하시네요. 안사돈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김 씨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사위가 너무 취업이 안 돼 걱정돼서 취업 자리까지 소개해줬는데도 자존심이 상한다질 않나. 생활비까지 보태줬는데도 그걸 규모 있게 쓸 생각을 안 하고 턱턱 써버리고요. 그럼 도대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안사돈은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김 씨는 속이 끓어올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의를 지킨 사람 자꾸 들볶아서 험한 꼴 되게 하지 마시고 똑같이 귀한 손주 있는 사이끼리 서로 조용히 지나갑시다. 사돈, 이거 진짜 저한테 실수하신 거예요. 제가 제 딸한테 뭐라고 했지? 사돈한테 뭐라고 한 적 있습니까? 안사돈은 결국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마음을 다잡고 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울리자마자 딸이 급하게 받았습니다. 엄마, 이제야 전화 받네. 하지만 김 씨는 차갑게 말을 뱉었습니다. 너 그렇게 일일이 미주 알고 주알 일러 바치고 눈치 보고 살 거면 엄마랑 인연 끊고 그 집 사람으로 살아. 알았어? 딸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도 다 내놔. 엄마는 너희 도와준다고 노후 준비할 돈도 거기 넣어서 도와줬더니 내가 여태껏 왜 남의 집 일으켜 세우는 일을 했는지 모르겠네. 딸이 당황해서 말을 하려 했지만 김 씨는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단단히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김 씨는 신혼집을 다시 부동산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딸은 곧장 김 씨에게 달려와 따졌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 100명 붙잡고 물어봐라. 너랑 나랑 둘 중에 누가 더 심각한가? 딸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할 거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매정해? 사람이 이렇게 힘들 때 내치는 게 어딨어? 김 씨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지만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저런 철없고 배은망덕한 소리를 하는 데에는 저렇게 딸을 키워낸 김 씨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매몰차게 딸을 거절했습니다. 뭐라 생각하던 엄마는 이제 관심 없어. 네가 알아서 살겠다고 했으니 네 인생 네가 책임져. 잘 살아라. 딸은 결국 악이 오른 듯 외쳤습니다. 됐어. 엄마랑 이제 안 볼 거야. 그리하여 결국 딸은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신혼집을 정리하고 받은 보증금을 가지고 무인 카페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역 모임에서 정보를 조금 받아둔 것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6개월 정도를 잡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무인 카페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익혔고 어떤 기계를 들여야 할지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사장님들과도 정보를 나누며 배우는 것이 많았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일에 몰두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 딸네 집에 대해서는 일부러라도 신경을 끊고 살았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당당하게 악을 쓰고 나가더니 연락을 끊었던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씨는 순간 망설였지만 그래도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뜻밖이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울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가 해준 밥이 너무 먹고 싶어. 김 씨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뭔 소리야? 아니, 그냥 새삼 엄마 밥이 먹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김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할 얘기 있으면 똑바로 해. 그러자 딸이 작게 한숨을 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 엄마 말이 맞았어. 김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김 씨가 예상한 대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사돈이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몸이 성치 않아 일을 계속 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고 손주까지 데리고 있던 시댁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어려워지자 결국 시댁에서도 갈등이 터져나왔습니다. 보다 못한 바깥사돈이 집이 비좁아 죽겠다 며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딸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 아직도 취업 못했고 시댁에서도 점점 눈치를 줘. 김 씨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기에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딸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나도 일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셔. 김 씨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딸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뭐라도 해야 하는데 아기도 아직 어린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엄마, 난 그냥 시댁에서 편하게 살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시어머니도 점점 날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여. 김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점점 나한테 신경 안 써. 처음에는 그래도 나 챙겨주더니 이제는 자기 엄마한테만 더 붙어 있어. 난 애 보느라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남편은 계속 밖으로 나가고 나 혼자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좀 현실이 보이냐?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미 딸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선택이 결국 잘못된 것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쉽게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딸이 스스로 더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네가 결정해서 가정을 꾸린 거야. 이제 네가 책임지고 살아. 딸은 전화를 붙들고 엉엉 울었지만 김 씨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도 새로 사업하고 먹고 살 궁리하느라 바빠. 70 다 된 나도 이렇게 밥벌이 하겠다고 뛰어다니는데 도대체 네 남편이라는 작자는 사지 멀쩡해서 뭐 하는 거야?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네가 택한 삶이야? 그런 남편을 골랐으면 어쩌겠어. 먹고 살려면 너라도 일해야지. 이제 이런 일로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 김 씨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이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김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로 딸은 결국 안사돈에게 아이를 맡기고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더는 편하게 지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결국 스스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 주 더 지나 사위도 뒤늦게 취직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김 씨가 소개해 주려던 곳보다 훨씬 못한 곳이었습니다. 사위는 계속 조건을 따지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깎이고 깎여 처음보다 훨씬 낮은 조건의 중소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월급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김 씨는 허탈했습니다. 아우 속 터져. 그때 내가 소개해준 곳이라도 갔으면 이 모양은 아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여간 저렇게라도 취업했으니 그나마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명절에 딸이 손주를 데리고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과 손주의 모습에 김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둘 다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차림은 허름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딸은 기운 없이 서 있었고 손주는 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속이 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딸과 손주의 옷을 사서 보냈습니다. 사위는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애초에 김 씨는 사위를 못 오게 했습니다. 딸도 별다른 말 없이 사위 없이 혼자 왔고 김 씨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지들이 알아서 살아야 할 문제였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딸네 일에 신경을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돈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왔는지를 생각하면 억울하고 허무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무인 카페는 김 씨에게 새로운 재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분야라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며 직접 운영을 해보니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매일 매출을 확인하고 기계를 점검하며 고객들의 반응을 살피는 과정이 나름 흥미로웠습니다. 점점 김 씨에게도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컸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니 생각보다 해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일 투성이었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계속 생겼지만 그래도 김 씨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딸내 집 문제로 온 신경을 쏟으며 스트레스만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진작 이렇게 해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딸내 일에 매달리며 마음고생을 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내 인생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